오른손으로 이번에 열어놓고 왼쪽을 한번 닫혔네요. 그러면 왼쪽을 열어놓고 다시 오른쪽을 열면 또 닫혔고, 다시 한번 왼쪽을 열면 또 닫히고, 이렇게 꾹 누르면 쇽 하고 열립니다. 여기다가 LED 넣는 김에 이렇게 버튼을 3단으로 구성해서 아주 멋스러지게 넣습니다.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야, 이거 진짜 디자인이 FE 모델 그래픽카드처럼 생겼습니다. 딸깍, 다시 딸깍.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컬러풀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래픽카드로 유명한데, 컬러풀에서 유통하는 그래픽카드들 중에 토마호크 같이 저렴하면서도 만듦새가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서 저도 5070이나 5070 Ti 토마호크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그래픽카드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유통이 되던 브랜드인데, 불칸이라는 제품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컬러풀에서 거의 최상위 등급에 달하는 브랜드명인데요. 최근에 도우정보에서 이 컬러풀 제품을 그래픽카드와 메인보드 유통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도우정보에서 광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메인보드입니다. 컬러풀 메인보드라고 하면 국내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메이저 제조사들 대비해서 조금 선호되는 브랜드는 아닌데, 제가 웬만한 보드였으면 안 받았을 겁니다. 근데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보드는 바로 여기 X870E 불칸 보드입니다. 왜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거 보시면은 메모리 슬롯이 2개밖에 없죠. 메모리 슬롯이 2개밖에 없는 최상위 보드 라인업은 보통은 오버클럭에 특화된 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보드였으면 안 받았을 텐데 불칸 보드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 보드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건 아니고 국내에 샘플만 소량 들어왔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고 출시 여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오버클럭 보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드가 국내에 실제로 판매되는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로 공개되는 내용일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 보드 외관하고 스펙 살펴보고요. 실질적인 테스트하는 영상은 또 제가 따로 만들어서 다음 주 중으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왜 다음 주인지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품 박스 이렇게 생겼고, 후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펙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박스 자체가 굉장히 커요. 박스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은, 제가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힘든데, 한 손으로 열기가 진짜 힘듭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오른손으로 이번에 열어놓고 왼쪽을 한번 닫혔네요. 그러면 왼쪽을 열어놓고 다시 오른쪽을 열면 또 닫혔고, 다시 한번 왼쪽을 열면 또 닫히고, 이게 열면은요, 이게 살짝 박스가 들어 올려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금처럼 두 손으로 열지 않으면은 박스가 다시 내려가면서 닫힙니다. 이 무게가 좀 있어서. 그래서 박스 열면 이렇게 메인보드 들어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불칸 보드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불칸 써있죠. 그리고 아이게임이라고 이렇게 써있고, 그래픽카드처럼 생긴 방열판이 이렇게 FE 모델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따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들쳐내면 안에 박스가 또 있어서요. 이 박스를 한번 열어봤는데 불칸 스티커 그리고 아이게임 스티커들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놀란 게 써멀 패드를 사이즈별로 이렇게 4세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써멀 패드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여기 그림으로 그려진 쪽에다가 붙이면 되고, 요거랑 요거는 0.5mm, 요거랑 요거는 0.75mm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길이가 다르죠. 각각 부착해야 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써멀 패드를 이렇게 부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 종이 매뉴얼 잘 안 주는데 여기 종이 매뉴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 사용 설명서, 그리고 박스 내부에 한번 열어보면은, 일단 불칸 그래픽카드 써보신 분들은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불칸 그래픽카드 사면은 안에 장갑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 메인보드도 장갑이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물건 대여받아서 진행하는 거라 뜯어보진 않았지만 하얀색 장갑이 들어있고, SATA 케이블 4개 정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OVRGB를 3핀이랑 연결하는 커넥터 2개, 그리고 메인보드에 꽂는 F패널 연결 포트랑 그 다음에 USB 쪽 연결 포트 2개 제공되고, 그 다음에 컬러풀 USB도 하나 제공이 되네요. 안에 어떤 파일이 들어있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3개는 그래픽카드 지지대예요. 3개 연결해서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박스가
케이스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요 왼쪽 박스는 이걸 열어보면은 요런 드라이버 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교체해가면서 낄 수 있는 거. 이게 저희 집에 기가바이트 거랑 예즈라 거 두 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탐나요.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저 같은 컴덕에게는 소장용으로 굉장히 좋긴 한데 이게 증정이 아니라 대여라서 반납해야 돼가지고 탐나긴 했는데, 특히 이 케이스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꾹 누르면 쇽 하고 열립니다. 다 빼면 끝까지 빠져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 검은색은 당연하게도 안테나겠죠. 요렇게 안테나가 들어있고, 이제 메인보드 실물을 한번 꺼내봤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면에 백플레이트가 당연하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게임, 그리고 불칸이라고 여기저기에 이렇게 텍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 겉에는 비닐로 한번 덮여 있는 겁니다. 이거 뜯어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측면을 한번 보면 이게 옆으로 세워지더라고요. 24핀 커넥터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PD 파워라 그래가지고 요새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이제 서브 파워 공급 커넥터 8핀짜리 여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펜 하나 여기 있고, 여기 위에 써있죠, 시스펜이라고. 그 다음에 프론트 USB 연결하는 부분, 여기도 시스템 PWM 포트가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론트 USB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SATA 케이블 4개 연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부 방열판 부분을 보면은 이제 여기 아이게임, 그 다음에 불칸 이렇게 써있고, 요 부분 따라서 요렇게 RGB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열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봤는데, 일단 전원부 튼실하죠. 전원부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홈페이지에서 볼 거고, 근데 이 보드가 진짜 방열판이 엄청 높아요. 지금 전원부 방열판 위에랑 옆에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높냐면은, 자, 상단을 좀 높이가 체감이 되도록 한번 찍어봤습니다. 높이가 이게 체감이 되나요? 옆에 램 슬롯이 한 요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요 램 슬롯 높이의 2배가 넘게끔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 쿨러 호환성에도 영향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장착한 쿨러는 장착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측면 전원부 쪽도 높이가 장난이 아니죠. 방열판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전원부 방열판이 이 정도로 크면은 전원부 방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부 상단 방열판에 Love What You Play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삼형식 동사라서 목적어를 사랑하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목적어 자리예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서 이 플레이가 또 삼형식 동사로 사용된 거라서 여기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가 앞으로 와서 이 what이라는 관계 대명사 목적어절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플레이하는 것을 사랑하라 라는 잠깐 영어 문법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램슬롯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실딩 처리가 되어 있고, 금속으로. 그리고 하단에는 똑딱이가 없습니다. 상단에만 똑딱이 있는 구조고, 이런 경우에는 밑에를 먼저 맞춰야지 꽂기가 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여기 램슬롯 옆에 좀 돌려서 볼까? 이 램슬롯 옆에 부분에, 야, 이거 LED입니다. LED. 여기 LED 들어와요. 여기다 LED를 넣을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굉장히 독특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짝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에 이게 버튼이 3개거든요. 여기 파워, 리셋, 리트라이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누르면은 눌려요. 보통 오버클럭 전용 보드들도 보면은 이쪽 부분에 누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 옵션을 주는 편인데, 보통 동그랗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아주 저가형으로 딸깍 누를 수 있는 그런 하얀색 버튼, 그걸로 많이 쓰는데, 야, 이거는 여기다가 LED 넣는 김에 이렇게 버튼을 3단으로 구성해서 아주 멋스러지게 넣습니다.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그리고 이 아래에도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2 장착하는 부분을 잠깐 볼게요. 이게 메인 M.2 장착하는 부분인데, 야, 방열판 사이즈 보세요. M.2 길이가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거든요. 옆에 삐져나오는 부분까지 방열판으로 그냥 일자로 쭉 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체감을 주면서 공간이 비지 않도록, 이게 메인보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방열판 사이즈를 보면은 일단 크기가 미쳤습니다. 방열판 한번 빼봤는데요. 이게 툴리스로 그냥 기가바이트처럼 살짝 위로 돌려가지고 위로 당기면 열리는 방식으로 툴리스로 연결이 가능하고, 이 방열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려고 옆으로 눕혀봤거든요. 야,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웬만한 M.2는 온도 문제 없이 다 장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니까. 여기 둥그랗게 생긴 부분을 여기다 걸고 이렇게 손으로 툭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하단 방열판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찍어봤는데, 야, 이거 진짜 디자인이 FE 모델 그래픽카드처럼 생겼습니다. 이 하단부까지 완전하게 일체감 있게 이렇게 디자인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당연하게도 이것도 툴리스로 이렇게 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부분도 그래픽카드 꼽다가 여기 PCB 부분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렇게 커버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칸이라고 이렇게 또 각인도 되어 있고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용도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하단 방열판 이렇게 열어봤는데 플리스로 간단하게 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써멀 패드가 여분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써멀 패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멀 패드 다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은 그 여분 써멀 패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M.2 슬롯이 메인 M.2 말고 요 밑에 4개가 더 있어서 최대 5개까지 M.2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레인 공유가 있는지는 이따 스펙표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제 칩셋 방열판인데, 칩셋 방열판 사이즈 굉장히 큼지막하죠. 이것도 굉장히 튼실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여기 뭔가 흔적이 있길래 야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이게 요 방열판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맞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뭔가 스폰지인가 유격이 있으니까 스폰지로 이렇게 해놨나 했는데, 야 이거 써멀 패드예요. 엄청 두껍습니다. 써멀 패드가. 칩셋 방열판이 어쨌든 요 내부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이렇게 더 상단으로 빠질 수 있게 뭔가 써멀 패드 조치를 해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장착하는 부분을 한번 볼 건데, 여기 보면 PCIe 금속 실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불칸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PCB가 노출이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웬만한 부분은 다 덮어져 있는 것 같고, 뭐 여기서 뭐 땡기는 게 있나 하고 봤더니 땡기는 버튼이 보이질 않죠. 실질적으로 이 그래픽 카드를 뺄 때 사용하는 플리스 버튼은 요겁니다. 요거 아까 잠깐 보셨던 여기 언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누르면 버튼식으로 딸깍 다시 딸깍, 그래서 잠겼다가 풀려졌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 방열판을 보면 얘가 따로 안 빠졌죠. 이게 뭐지 하고 여기 오픈이란 부분이 뭔가 누르는 버튼이 있나? 그래서 플리스로 열 수 있는 버튼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버튼이 없어서 뭐지 하고 여기 오픈이라 써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잡고 한번 당겨봤습니다. 빠졌네요. 여기 보니까 PCI 슬롯이 하나 더 숨어 있었어요. 덮개는 이런 식으로 마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PCI 슬롯에 그냥 꽂아 넣고 이렇게 막아두는 용도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PCI 슬롯이 외부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그냥 깔끔하게 덮개로 덮어버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 방열판도 이렇게 딸깍 하고 플리스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부 방열판 쪽 한번 다시 볼 건데,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이 히트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히트 파이프가 전원부 방열판 2개를 이어주고 있고, 이 히트 파이프 유무가 전원부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전원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전원부가 굉장히 높으면 뭐 온도가 낮거나 그럴 것 같은데, 사실상 이 히트 파이프가 하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온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전원부 많은 것도 좋겠지만 이런 전원부 방열 솔루션을 제대로 구성하고 있는지가 또 전원부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CPU 전력 공급은 8핀 2개로 하고 있고, 이 부분 보시면은 AIO 펌프 1이라고 써있죠. 여기 AIO 펌프 2라고 써있어서 펌프용 PWM 포트가 2개 우측 상단에 있고요. 그 옆에 CPU 펜 1, 2 해서 CPU 펜도 2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OVA ARGB 포트도 2개.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디버깅용 LED랑 에러코드 보여주는 LED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점등이 되는지, 그리고 이 코드가 몇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오버클럭을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필수죠. 그리고 소켓핀 휜 거 없는지 열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 휜 거 없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 포트 한번 보면은 시모스 클리어 버튼도 여기 있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게 아마 그 바이오스 플래시백 하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터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인지 이따가 매뉴얼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버클럭용 보드다 보니까 PS2 포트가 있는데, 이 PS2 포트는 보통 LN2 같은 극한의 온도에서 USB 포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나 키보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포트예요. 그래서 구형 포트지만 질서 오버클럭 같은 환경에서 꼭 필요한 포트입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전용 보드에는 보통 빠짐없이 들어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용 USB 2.0 포트 2개 제공이 되는데, 이 하단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네모쳐져 있는 이 부분이 아마 보통 플래시백으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할 때 USB를 장착해야 되는 전용 포트가 메인보드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불칸 보드는 이 포트가 바이오스 전용 USB 포트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플래시백 할 때는 이쪽에다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을 담아놓은 USB를 꼽아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USB 5기가 포트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USB 10기가 포트인가 봅니다. 빨간색도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몇 기가인지 다 써줘가지고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40기가 속도를 제공하는 USB 4 포트 C타입이고요.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여기 밑에 와이파이 안테나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SPDIF 아웃포트랑 그 다음에 사운드 인풋 아웃풋 출력 단자입니다. 자, 이제 외관은 잠깐 살펴봤고 스펙을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요 메인보드를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써야 되니까, 일단 메모리는 슬롯이 2개라서 듀얼 채널이고, 스펙상으로는 10,000클럭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과장 광고하는 보드들이 많아서 한번 해봐야 알 것 같고, 보통 AMD에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보통 APU로 달성한 클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원부는 CPU 쪽 18개, DRMOS로 110A니까 총 1980A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 전원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전원부들 요새 다 과스펙인데 보통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인데, AMD에서 보통 전력 얼마나 쓰시나요? 전력 제한을 해제를 해도 한 300? 높아봐야 한 300대 정도 쓸 겁니다. 그러면 정말 높게 잡아서 한 350W가 치고 여러분들이 전압을 얼마 정도까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폴트 상태에서 1.25V나 아니면 1.3V 정도 쓰고, 만약에 피크 전압이 튄다 그래도 한 1.5V? 그 정도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인데, 우리가 전력과 전압을 놓고 그러면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력에서 전압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5로 나누면은 233A가 됩니다. 233A 때려 박으면 350W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부하를 주게 되면 전압이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오히려 저부하 상태에서 전압이 튀고 고부하 상태에서 전압이 떨어지는데, 보통 피크 전류가 튀는 경우가 아이들 상태에서 갑자기 고부하가 왔을 때, 예를 들어 전압이 아이들 상태에서 한 1.3V 뭐 그 정도 쓰고 있다가 갑자기 부하가 딱 걸리면은 전류량이 확 높아지면서 전력이 확 튑니다. 그 확 튀는 전력이 350 정도라고 보고, 만약에 1980A 정도라고 하면은 0.17V까지 떨어질 정도까지 부하를 받았을 때 버티는 전류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부하를 걸게 되면 전압이 얼마까지 떨어지세요? 테스트 해보셨어요? 한 0.8V? 그 아래로 잘 안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350W에서 0.8V를 쓴다고 치면은 전류량이 437A밖에 안 돼요. 그래서 AMD 환경에서 지금 1980A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과스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인보드로 일상적인 환경에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버클럭 환경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의 전원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도 전원부는 실질적으로 LN2 오버클럭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전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과스펙의 전원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장 그래픽에 전원부 2개 할당되어 있고, 메모리 쪽에 2개 할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PCIe 5.0 M.2를 3개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4.0 M.2가 2개. 아까 M.2가 여기 메인 M.2 하나, 그 다음에 요 밑에 총 4개가 더 있었죠. 그래서 토탈 5개인데 그 중에 3개가 PCIe 5.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레인 공유 이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5.0 M.2를 2개 이상 꽂으면 그래픽카드 대역폭을 잡아먹을 거예요. 그건 이따 한번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프론트 USB 3.2 제너레이션 20GB BPS로 제공을 하고, PD 3.0 60W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 LED 사진 있구나. 요렇게 LED가 들어와요. 오른쪽에도. 그리고 후면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USB 4 40GB BPS C타입으로 2개 제공되고요. 여기에 모니터 연결할 수 있습니다. 4K 40Hz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USB4가 이렇게 지원이 돼요. 그리고 리얼텍 5기가 하이스피드, 그 다음에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 아이게임 센터 라이트닝 컨트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는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일단 CPU 오버클럭 기록을 1335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질소 환경일 겁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정도까지 안 되고요. 혹시나 이 메인보드로 질소 오버클럭을 하실 생각 있으신 분 한번 참고해보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 오버클럭 달성도 APU죠. APU 기준으로 1400까지 달성을 했다고 하고, 일반적인 젠5에서 8600까지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8기가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64기가짜리 이렇게 2개 장착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칸 스마트 LCD, 이게 하드웨어 모니터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모니터링 정보를 띄울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클럭 컨트롤러가 빌트인 되어 있다. BCLK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바이오스에서 제공하는 옵션이 있나 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인텔리전트 PBO BCLK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이 CPU 퀄리티에 따라서 제공이 된다는 건데, CPU 퀄리티라는 게 한국어로 해석하면 우리나라에선 수율입니다. 그래서 CPU 수율에 맞게 골라서 쓰라는 소리입니다. M.2
M.2가 PCI 5.0 지원하는 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네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밑에 가로로 이렇게 두 개 있는 게 4.0 지원하는 거고, 여기 서포트 8 플러스 4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이 PCI 5.0을 추가 장착해서 레인 공유가 될 때 이렇게 나눠진다는 소리일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PCI 5.0은 CPU 쪽에 레인을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그래픽카드 5.0의 16 레인을 공유 없이 PCI 5.0을 쓸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 CPU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2개 이상 꽂는 경우에 무조건 얘가 반타작 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제조사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레인 공유 이슈가 크다 보니까 5.0을 하나밖에 지원하지 않는 식으로 나오는 추세거든요. 근데 꼭 5.0이 여러 개 필요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그래픽카드 쪽을 8배속으로 쓰셔야 될 겁니다. 아마 한 2-3% 정도 성능 하락이 날 거예요. 듀얼 바이오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원클릭 스위칭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서멀 아머, 이거는 정말 잘해놓은 것 같아요. 온도 히트싱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놓은 것 같고, 백플레이트까지. 그 다음에 이지 다이라 그래서 퀵 레치라고 하네요. 얘네는 M.2 퀵 레치,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스냅핏이라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딸깍해서 빼는 거. 그리고 터보라는 요 터보 버튼 아까 따로 살펴본다고 한 게 X3D 원클릭 오버클럭킹이라고 하네요. 이거 실제로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런 프리셋도 제공을 하고 있다. 메모리 프리셋인데 AMD 스위스팟인 6000이랑 6200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제가 쓱 살펴본 바로는 여기 RCDRP가 36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하이닉스 M다이 중에 이게 달성이 안 되는 메모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이닉스 A다이는 이게 달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듈별로 보통 24기가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16기가는 모듈에 따라서 좀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메모리 모드, 이거는 MSI 거랑 좀 비슷하네요. 타이테스트, 타이터, 밸런스, 릴렉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아마 세부 램 타이밍을 원클릭으로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옵션일 겁니다. 메모리 수율에 따라서 하나씩 적용해보고 잘 되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되고, 근데 너무 타이트한 거를 한 번에 적용했을 때 부팅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런 CMOS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로우 레이턴시 메모리 최적화라는 옵션도 있다고 하고, 스마트 PBO 프리셋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때 아마 다음 주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올라가는 영상에서 한번 이거저거 써보고요. 그 다음에 온보드 쇼컷 버튼, 파워 오프 버튼, 디버그 LED 대부분 살펴본 내용이죠. 불칸 스마트 LCD, 불칸 쿨링 시스템, 히트싱크랑 히트5 아까 사진으로 다 살펴봤죠. 온보드 쇼컷 버튼, 요거는 이따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듀얼 바이오스 스위치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요 후면은 아까 전부 다 살펴봤죠. 넘어갈게요. 요거 중요하죠. PCB가 10레이어라고 합니다. 10레이어. 일단 스펙적으로는 최상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레이어 수가 높으면은 메모리 오버클럭에 조금 유리한데, 근데 물리적으로 스펙만 준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스펙이라는 거는 최상위 조건의 오버클럭에 도전할 만한 기본 조건을 체급을 갖췄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바이오스가 얼마나 오버클럭에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사용하는 영상 올릴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 살펴본 내용이고, 오버클럭에 최적화되어 있는 듀얼 DDR5 슬롯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간격이 너무 짧던데 메모리 온도에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살짝 벌려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큰데 아마도 요 오른쪽에 LED를 장착을 하면서 그렇게 간격이 타이트해진 것 같아요. 고전력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하이V라고. M.2 관련된 내용들 요렇게 나오고 있고, 와이파이 7 지원한다. 그리고 유선 이더넷이 5기가 bps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2기가 정도도 다 쓰지 못하죠. 프론트 20기가 bps 슬롯 요게 PD 퀵 차지 60W까지 지원한다고 하고, 근데 요거 60W PD 충전을 이용을 하려면은 여기 써있죠. 여기 8핀 커넥터를 연결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8핀 커넥터가 요겁니다. 요거를 연결해야 요쪽 포트에서 60W로 PD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모든 라운드 테스트에 대한 엄격한 퀄리티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오버클럭 친화적인 그런 기능들 테스트가 다 되어 있다고 하고, 중요한 게 바이오스예요. 이게 컬러풀이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바이오스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랬고, 이 메인보드를 받으면서 제가 불칸보드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안 받았을 텐데, 불칸보드라서 이 메인보드를 받으면서 제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컬러풀이 도우 정보 유통을 통해서
거쳐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보드 사업에 대한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인지도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이오스적인 유저들의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컬러풀 본사에서 어떤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확답을 줘야지 내가 이걸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컬러풀 본사 측에서 이런 바이오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말로만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답변을 받아왔으니까 일단 한번 써보는 걸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컬러풀에서 한번 자유롭게 오버클럭하고 이런 걸 해보라라고 해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받아서 좋은 점만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었으면 제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행하는 내용은 그냥 사심없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테스트한 거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 보드가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지만 실제로 이게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보호정보 통해서 본사로 전달하겠다라는 의견을 줬고 너무 좋다고 대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실질적으로 써보면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랑 유저 친화적인 그런 바이오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만져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컬러풀 본사까지 같이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저 바이오스 들어가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빨개요. 중국이 빨간 거 좋아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너무 빨간 거는 이런 한국의 정서적인 부분하고 좀 안 맞지 않을까? 이 아이게임 센터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요거는 제가 설치를 안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툴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제조사에 대해서 그래요. 이 하드웨어 제조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킵을 하는 걸로 하고, 스펙을 보면은 여기서 웬만한 건 다 본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체크를 할 게 7000 시리즈 OC는 8000까지만이라고 적혀 있고요. 8000이 실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 공시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고수율 제품을 사용해서 기록한 최대 스펙일 겁니다. 요거를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세 개가 CPU 채널에 연결된다고 써있죠. CPU에 PCIe 5.0 슬롯에 연결되는 거고, 지금 딱 봐도 여기 보시면은 M.2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슬롯에 어떤 디바이스가 연결이 됐을 때 PCIe 5.0의 16배속 속도를 가지고 있는 슬롯,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슬롯이죠. 그래픽카드 슬롯이 8배속 모드로 동작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AMD CPU는요, CPU로부터 이 PCIe 5.0 레인이 그래픽카드 쪽으로 16개가 가고, 그 다음에 USB4에서 4개를 갖다 쓰고 M.2 메인 슬롯을 PCIe 5.0으로 해서 레인 4개를 갖다 씁니다. 근데 거기에 M.2 5.0 슬롯을 추가적으로 메인보드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쪽에 갖다 쓸 5.0 레인이 필요해요. 그걸 어디서 끌어오느냐? 이 그래픽카드 쪽에 가져간 16개에서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이 2번 슬롯, 3번 슬롯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장착하면은 이 그래픽카드 쪽으로 가는 16개 레인 중에 절반을 떼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8개만 쓰고 나머지 8개에서 두 번째 슬롯 또는 세 번째 슬롯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M.2 슬롯을 요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느 한 곳에 꽂더라도, 심지어 이 1번에 안 꽂고 2번 또는 3번에 꽂아도 이 그래픽카드 슬롯이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M.2로 꽂을 때 M.2 장착 순서를 하나만 쓸 때는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5.0을 두 개를 나는 꼭 써야 된다. 꼭 써야 되면은 결국에는 요거 하나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2개 쓰시면은 3개까지는 또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이미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5.0 3개까지도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개 이상 쓰는 순간 이 그래픽카드 16레인은 반토막이 나서 8배속으로 동작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PCIe 5.0은 하나고 4.0을 하나 추가로 장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장착할 게 아니라 요 밑에 4번, 5번에 장착하셔야 돼요. 그래서 PCIe 4.0 기준으로는 1순위가 여기, 그 다음에 2순위가 여기, 3순위가 여기, 그 다음부터 4순위, 5순위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2 슬롯을 4개, 5개 쓰고 싶다 그러면 그게 PCIe 4.0이더라도 결국에는 이 그래픽카드 레인이 반토막이 난다. 그거는 인지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반토막이 나면
하면 성능 하락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한 2-3%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살펴본 거고, 그 내용이 여기도 또 써있죠. 아, 그리고 이게 PCI 슬롯이 밑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거는 PCI 4.0이고 아마도 지금 매뉴얼을 봐야겠지만 칩셋으로 연결된 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것들하고 공유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 작성된 것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중요한 내용은 없어 보이고, 아, 오디오가 ALC1220 썼다고 합니다. 매뉴얼로 볼까? 매뉴얼. 언어는 차이니즈랑 잉글리시밖에 없습니다. 한글 매뉴얼 없네요. 한국의 점유율을 좀 높여 가시려면 한글 매뉴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눌러보니까 중국어로 뜨는데 영어. 중국어랑 영어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내리면은 여기서부터 영어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많이 살펴봤으니까. 요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요거죠, 요거. 1번부터 11번까지. 1번 버튼이, 이 컨트롤러는 메인보드에 연결된 RGB 디바이스에 대한 라이트닝 이펙트를 컨트롤할 수가 있대요. 턴 온으로 바꿨을 때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옮기는 게 라이트 이펙트를 켜는 거고, 오른쪽으로 옮기면 라이트 이펙트를 끄는 거라고 합니다. 해볼까? 제가 방금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LED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랑 OVRGB 연결된 풀러의 RGB도 전부 다 꺼집니다. 근데 하나 안 꺼지는데 메모리에 연결된 RGB가 안 꺼져요. RGB를 켜고 끄고 관련된 버튼인데, RGB 화려한 거 싫으시면은 요것만 오른쪽으로 돌려놓으면 메모리 쪽 RGB 빼고 다 꺼지네요. 메모리 쪽 RGB가 좀 거슬리는 분들은 RGB 없는 메모리 쓰시면은 요 버튼으로 한 번에 다 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뭘까? 이 컨트롤러는 라이트닝 이펙트를 켜고, 같은 소리 아니야? 영어 완전히 똑같죠? 영어가 완전히 똑같은데 이거랑 잠깐만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 두 번째 버튼은 제가 해봤는데 RGB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BCLK 버튼. 요거 BCLK를 올리고 내릴 때 쓰는 버튼인 것 같은데, 요거는 BCLK 오버클럭 할 때 쓰는 거고, 요새는 근데 BCLK 오버클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요 버튼을 실제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만약에 내가 점수를 한 개까지 끌어내고 싶다 할 때 오버클럭 한 상태에서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막혀 있는 것 같다, 물리적으로 수율이 모자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수율은 더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다 할 때, 그때 BCLK를 올리면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바이오스에서도 올릴 수 있는 기능들이 보통 다 있어서 이렇게 버튼을 활용하는 경우는 보통 LN2 오버클럭 하는 경우, LN2 아닌 경우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이프 부트라는 기능, 이게 굉장히 기대되는 기능인데, 오버클럭이 실패했을 때 이 키를 누르면 시모스 클리어 그리고 자동적으로 라스트 세팅을 복구를 한대요. 이 버튼이 뭐냐면은, 오버클럭에 실패해서 부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보통 그냥 시모스 클리어하면 바이오스 세팅 값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일단 시모스 클리어는 하나 봅니다. 시모스 클리어는 해버리고, 그러면 시모스 클리어라면 부팅이 잘 되겠죠. 근데 일단 세팅 값이 안 날아가게 라스트 세팅 값을 리스토어 복구를 해준답니다, 자동으로. 근데 그냥 요 버튼만 누르고 말면은 바이오스로 안 들어가고 그냥 부팅이 되나봐요. 그래서 수동으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저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자, 컬러풀 본사 엔지니어 분들 기가바이트에 있는 비슷한 기능을 쓰면은 자동으로 바이오스까지 들어가 줍니다. 한번 개선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LN2 모드, 요거는 LN2 지원하는 보드의 흔한 기능이죠. 이 기능은 LN2 오버클럭 할 때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이 CPU나 이런 하드웨어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켜지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LN2 모드를 켜게 되면 이제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보드에 미세하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슬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슬로우 모드를 이네이블 한다. 그래서 CPU의 클럭을 좀 더 낮춰가지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그겁니다. 극한의 오버클럭 상태에서 부팅 시킬 때 포스트 돼서 넘어가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포스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포스트라는 거는 이제 부팅이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슬로우 모드를 걸어 놓으면은 굉장히 낮은 클럭으로 동작하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팅이 돼요. 그리고 나서 부팅된 상태에서 이제 벤치 돌릴 때 이 슬로우 모드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벤치 돌릴 때 바이오스 세팅했던 극한의 값으로 클럭이 튀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팅 시킬 때 주로 이렇게 슬로우 모드 걸어서 쓰는, 사실상 LN2 오버클럭 하지 않는 경우에 별로 쓸 일이 없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스 스위치 8번, 요거 듀얼 바이오스 바꾸는 기능인 것 같아요. 톡을 해서 바이오스를 스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스 세팅을 로드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스 값을 두 가지 저장해 놓고 쓸 수가 있다는 거고, 다른 버전의 바이오스를 쓰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버전 다른 바이오스를 저장해 놓고 내가 이전 바이오스 쓰고 싶다 그러면 스위칭 바꿔가지고. 리트라이 버튼은 뭔지 한번 보죠. 리트라이 버튼은 오버클럭을 실패를 했을 때 세팅 값을 바꾸지 않고 같은 세팅에서 빠르게 재시도를 해보는
그런 버튼. 이게 리셋 버튼하고 뭐가 다른가 하고 봤더니 리셋을 지금 리스타트 버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오버클럭킹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이 리스타트 버튼, 그러니까 리셋 버튼이 무효할 때, 그러니까 리셋 버튼을 막 누르는데 리셋이 안 돼. 그때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누르는 버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오버클럭 실패를 하면 시모스 클리어를 하고 다른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그럴 때 보통 리셋을 누르면 다시 껐다 켜지거든요. 근데 리셋이 막 눌러도 먹통일 때 리트라이 버튼을 누르면 되나 봅니다. 오버클럭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이 리트라이 버튼보다요, 요거 세이프 부트 버튼 있잖아요. 그거를 이 리트라이 버튼 위치에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거를. 요거는 안 되면 리셋하면 되고 리셋 안 되면 파워를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키면 돼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효과가 돼요. 이거 사실 좀 많이 안 쓰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터보 버튼은 뭐냐, 이건 후면에 있는 버튼이죠. 이 키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PBO 오버클럭킹을 자동으로 PBO를 킨다. 그리고 디폴트 프리퀀시, 컴퓨터 쪽에서 프리퀀시라고 하면 무조건 클럭입니다. 디폴트 클럭을 150 정도 올린다. 이거 그거죠. CPU 부스트 오버라이드 기능. 반면에 AVX512를 꺼버린대요. AVX512 안 쓰는 경우에 조금 더 높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AVX512로 동작하는 과부하 툴을 돌리면은 150을 추가로 프리퀀시 주는 걸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를 꺼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키는 시스템이 파워가 꺼진 상태에서 눌러야 된대요. 만약에 시스템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이 터보 모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부팅을 한번 해줘야 된대요. 뭐 눌러도 된다는 소리 아니야. 누르고 나서 재부팅 한번 하면 된다는 소리잖아. 뭐 시스템이 갑자기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바이오스에서 PB 옵션이 오토로 세팅되어야지만 이게 버튼이 동작을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PB 옵션을 내가 건드려 놓은 상태에서 터보 버튼을 누르면은 제대로 안 먹을 가능성이 높고, PBO가 오토인 상태에서만 먹는 기능인가 봐요. 전혀 쓸모가 없는 기능인 것 같은데, 오버클럭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한번 딸깍 해가지고 조금 더 성능 향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 정도 보드 사시는 분들은 오버클럭 공부해서 뭐 PBO는 직접 만져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PBO 배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볼만한 사항이 있는지 쭉 살펴볼게요. 참고로 시스템 팬 연결하는 부분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그래서 시스템 팬 4개, CPU 팬 2개, 그 다음에 AIO 펌프 PWM이 2개 있습니다. 21번, 15번, 13번 이렇게 볼게요. 21번, 15번은 스피커 핀, 13번 OVRGB구나 이게. 요거랑 요거 OVRGB가 밑에 2개 더 있고요. 21번은 RSVD가 이게 예약 핀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디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리저브드 핀이라는 건데 나머지는 살펴볼 만한 게 별로 없네. 웬만한 거 다 본 것 같은데. 프론트 패널 핀이라고, 파워 스위치가 여기고 리셋 스위치가 여기고 그 다음에 파워 LED가 요겁니다. 이렇게 기역자 모양만 알면 돼요. 위에가 파워, 밑에가 리셋, 3, 4번이 스위치고 1, 2번이 LED다.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모든 메인보드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전압 측정하는 포인트라 해서 이거 쓰시는 분들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핀 연결해가지고 전압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이오스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뭐야 내용이 없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가이드는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아마 그 플래시백 하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플래시백은 대부분 비슷한데 FAT32 포맷되어 있는 USB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전용 USB 포트에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스 다운받아가지고 요거 보려고 켰거든요. 파일명을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게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다른데 지금 컬러풀 같은 경우 컬러풀의 약자인가 봅니다. CF 언더바 BIOS.bin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bin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F 언더바 BIOS.bin으로 바꿔가지고 보통은 USB 루트에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네모 쳐져 있는 바이오스 전용 포트에 꽂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게 끝나면은 이제 부팅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다른 버전의 바이오스로 또 시도하면 됩니다. 보통 이거 업데이트하다 실패하면 바이오스가 먹통이 나면서 아예 부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고장났다고 막 센터 가지 마시고 다른 바이오스 버전으로 또
시도해보고 될 때까지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MOS 클리어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웬만한 문제는 요 플래시백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할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CMOS 클리어랑 바이오스 플래시백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바이오스 버전은 4월 14일자까지 나와 있는 것 같고 보시면 이미 장착돼 있어요. 근데 버전이 2월 26일자 악에사 1.3.0.0 버전인데 요거네. 바이오스 버전이 1009 버전입니다. 요거네요. 요거 바이오스 업데이트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바이오스 만지고 튜닝하는 거는 제가 영상 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메인보드가 여러분들이 만질 기회가 올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에즈락의 OCF 보드 같은 느낌인데 일단 한국에서 반응이 괜찮으면은 이거 정식으로 수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컬러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에 한국에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수입을 할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반응이 별로 없으면은 수입을 하려면은 인증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증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인증 다 받고 나서 수입을 했을 때 실제로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안 팔리면은 오히려 손해가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메인보드 일단 대여받은 상황에서 이거저거 테스트도 해볼 거고 바이오스 만지는 것들 이거저거 해보고 나서 영상 올려드릴 거고 꼭 불칸보드가 아니더라도 컬러풀 메인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바이오스 인터페이스 위치나 이런 걸 보고서 응용해서 자신의 컬러풀 메인보드에서도 한번 써볼 수는 있을 거예요. 웬만한 바이오스 인터페이스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오스 옵션이 AMD 같은 경우 악에사 베이스로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위치만 잘 찾으면은 대부분의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컬러풀 메인보드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올려드린 영상 보고 꼭 불칸보드가 아니더라도 이거저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